일본 은행이 결코 이걸 감당해내지 못할 거다. 아, 금리 올리는 것도 못 올릴 거고 그렇다고 내리지도 못하고 국채를 덜 사들이는 것도 못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아니 장기 금리도 그런데 그렇죠. 장기 금리를 1% 올리는 순간 당장 지불해야 될 돈이 29조 나가는데 그럼요. 못하죠. 네, 못하죠. 물가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어. 이게 지금 완전히 한마디로 살얼음판을 긋는 거죠. 이명찬 개요대 국제정치학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요새 네. 바쁘시죠? 예, 많이 바쁩니다. 예, 뭐 예전에 TV 시절이었을 때 틀면 나온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유튜브에서도 박사님 이름 예. 이렇게 검색하면 아유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요즘 많이 찾네요. 예, 요즘에 그러면 공통적으로 왜 많이 찾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마 일본에 대한 인상이 자기하고 다른 얘기를 해서 아마 새롭다, 재밌는데 뭐 이런 느낌에서 보지 않나. 그리고 다들 한국에서는 일본은 여전히 아직도 대단한 선진국이며 예, 아주 경제 대국 이런 고정관념들이 아직 많은데 네, 제가 요즘 얘기하는 거는 일본이 과거의 일본이 아니다. 과거와 많이 지금 다르게 일본이 뭔가 경제적으로도 침체가 되고 앞으로도 보면은 크게 이 전망이 밝지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주로 이제 뭐 그것도 사실은 제 어떤 뇌피셜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일본 전문가들이 쓰는 글을 뭐 완전히 저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 일본을 잘하는 분들은 이 박사님 의견에 100% 동감한다.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네, 다만 이제 한국에서 일본에 대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인상하고 제가 하는 얘기하고 좀 갭이 많으니까 그걸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 분들 댓글들은 조금 이제 날카로운 댓글들 좀 있죠. 사실 베이비 부머 세대 이전에 이제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찬란했던 일본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그런 테고. 분들이 많죠. 예.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면 또 우리나라 경쟁력도 많이 높아졌을 뿐더러 그 이후에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또 옆에서 본 세대들이 네. 있기 때문에 또 관점이 좀 다르기도 한데. 그게 세대차별로 확실히 달라요. 예. 일본이나 한국이나 60, 70대 분들은 여전히 일본이 대단한 나라고 그렇죠. 한국 분도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일본 좀 비판하면 에이 무슨 아직 우리가 아직 일본 따라가려면 멀어서 예. 그런 인상들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근데 조금 연령대가 내려와서 젊은 사람들 쪽으로 가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40대 이하만 돼도요. 네. 일본이 좋았던 시절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예. 살아가면서. 네.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일본에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버블 때 어쩌고 이런 얘기 해봐야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을 보면은 한국 K-팝도 잘 나가죠. K 드라마 모든 게 K 푸드까지 요즘 뭐 K 뭡니까 이 화장 네. 뷰티. 여기까지 다 한국이 지금 막 찬란하게 잘 나가니까 네. 일본의 젊은 세대는 한국을 바라보기를 굉장히 스마트하다, 깔끔하고 멋있다. 그리고 한국 남자들도 키도 크고 군대를 다녀서 그런지 어깨도 딱 벌어지고 예. 뭐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는 약간의 선망의 대상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예. 거기다가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을 못하면은 거의 약간 왕따당한다는 느낌. 이게 도대체 나도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네. 사실 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30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30년이면 저 10살 때거든요. 30년 그렇죠. 전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우리는 잘해냈지. 그리고 몇 년 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반도체 보복 있을 때도 소부장 업체를 중심으로 우리 경쟁력이 그때 확 점프업을 네.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본 사람으로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절대적인 우위에 있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까지의 일본 경제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의 일본 경제는 네. 어떻다고 보시는지 큰 그림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이제 제일 먼저 일본이 왜 저렇게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지체가 됐느냐. 예. 요거는 딱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의 전환에 부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반도체 때는 그 반도체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한 큐에 훅 나간 게 미국의 뭐 견제도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일본 내부 문제가 더 컸었어요. 그게 뭐냐 PC로 바뀔 때 네. 뭐 여전히 일본은 대형 컴퓨터라든가 그렇죠. 뭐 그 반도체를 뭐 30년 고장 안 나는 반도체를 만들어라든가 예.
이거는 이제 일본의 시장이 그걸 요구하니까 그리고 또 일본의 전자 가전 제품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엄청났잖아요. 그랬죠. 그게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기술력에 대한 무슨 뭐 일본말로 고다와리라는 게 있어. 고다와리 집착. 네. 일본말로 고다와리를 많이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뛰어난 기술력,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집착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인 정신이 있는 건 좋은데 네. 시대를 못하는 또 단점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과한 거죠. 네. 과하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면은 수율이 80% 조금 넘어가면은 예. 거기서 멈춰요. 네. 더 이상 기술 올리려고 노력 안 하고 거기서 이제 상품화 하는 거죠. 근데 일본은 어떠냐면은 99% 거의 100% 추구를 해요. 아, 그 얘기를 내가 비유를 자주 하는데 학생이 예? 반에서 40등 하다가 30등, 20등 금방 올라가죠. 네. 좀 노력하면 그렇죠. 10등까지도 금방 올라가요. 네. 10등에서 5등까지 좀 힘들 거예요. 5등에서 3등 되게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1등 가려면 1등, 2등 가려면 정말 코피 터지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 일본은 계속 1등, 2등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효율성이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특히 그게 PC로 옮겨가면서 PC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한 2, 3년 쓰고 버전 업되는 걸 또 바꾸고 네. 그렇게 해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 2, 3년 정도만 잘 작동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전히 일본은 그 당시에도 PC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20년, 30년 고장 안 나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트가 많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쟁력을 상실해 버렸어. 확 갔죠. 그게 시장에 적응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이 또 하나 제대로 못한 게 뭐냐니까 디지털화로 넘어가는 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디지털화 왜 일본이 안 됐느냐? 왜 일본이 기술을 그렇게 추구하는 나라가 왜 그걸 안 됐느냐? 나는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일본은 장인정신 얘기했죠. 네. 장인정신이 어떤 겁니까? 간단하잖아요. 장인정신은 하던 걸 계속하는 거죠. 그렇죠. 대대손손. 그래서 거기서 계속 기술이 조금씩 디벨롭되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하던 거 안 하고 뭔가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면은 별로 그 좋게 안 봐요. 늘 하던 거 거기에 천천히 이제 꼼꼼하게 기술 디벨롭 시켜나가 이런 걸 높게 평가하는 네네. 그런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왔을 때. 네. 거기에서 지쳐진 거예요. 아, 근데 한국인들은 어떻습니까? 빨리빨리의 문화에다가 또 한글이 또 디지털하고 또 궁합이 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빠르게 하고 디지털하고 이게 너무나 잘 맞아가지고 그게 변신이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차이가 왕창 나버린 거예요. 어떤 사실 여기까지 가면 너무 광범위한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민족적인 특성도 그래서 어느 정도 예 반영이 된 걸 테고 반영이 충분히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약간은 다른 결의 경쟁력을 네. 각 국가들이 갖고 있는 건데 네. 거기까지 가면 이제 너무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초점을 좀 좁혀보면은 예, 그 중에 하나로 말씀하셨던 어떤 실기의 부분들 네. 여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실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즘 또 회자가 되는 게 사실 일본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제 어느 정도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8월 5일에 한번 블랙먼데이가 오면서 약간 거두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금리 인상 얘기를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글쎄, 변한 게 없다. 그러게 다시 한번 말이에요. 얘기를 그러게. 하면서요. 예. 이런 플레이들을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이제 이거예요. 엔저가 계속되잖아요. 네. 엔저가 계속되는 이유가 금리 차하고 첫 번째 이유가 예. 두 번째는 일본이 그동안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오랫동안 시행하면서 이게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예요. 시중에. 이 두 가지 때문에 계속 엔저를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금리 차는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좀 얘기가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본도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보는 거예요. 왜? 네. 자꾸 이게 엔저로 가니까 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시중에 있는 돈을 좀 빨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예.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풀었는데 이제 좀 덜 풀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때 7월 30일 날 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한 이유가 명확합니다. 왜? 너무 엔저로 가니까
이 엔저로 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당장 대기업은 왕창 살판 났는데 일반 시민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랬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엔저가 되면은 수입 물가가 왕창 올라가잖아요. 네.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제품 만든 기업들이 그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전까지 어땠느냐? 한 30년 가까이 물가가 오르질 않았어요.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니까 안 올라 임금을 못 올려주니까 물가를 못 올린 부분도 있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려받지 못하는데 어느 기업에서 물가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격이 엄청났어요. 악덕 기업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묘한 그 뭐라나 공동 인식 같은 그렇죠. 예. 그걸 뭐 용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네. 하여튼 그게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이제 공동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어떤 기업도 자기가 먼저 가격을 올리다가 돌팔면 맞기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가격을 안 올린 거죠. 이게 그냥 오래되다 보니까 한 몇십 년 되다 보니까 이 가격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한 저항감이 너무 커져 버렸던 거죠. 예.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엔저가 되면서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서 그게 국내에 들어와서 제품의 점 가격 증가가 되면서 그동안 못 올렸던 기업들은 어떠냐? 지금은 올려도 되는 거예요. 왜? 수입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네. 그러니까 왕창 다 올리는 거야. 자, 이따다 해가지고 막 그냥 쫙 다 올려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봉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올라가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지죠. 삶이 되게 팍팍해진 거죠. 예. 그런데다가 엔저까지 이제 계속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해외 여행객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네. 자기들은 해외 여행 못 가잖아요. 옛날에 어떻습니까? 일본이 하와이라든가 저기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좋은 데는 전부 여행객들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즘 어떠냐? 일본 사람들은 싹 빠져나가는 자리에 한국인들이 쫙 그렇죠. 대체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그 화가 나는 거죠. 삶도 팍팍한데 해외여행 못 가는데 외국인들 막 들어와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한국인이 제일 많아요. 한국인이 제일 많아서 휘젓고 다니니까 일본 사람들이 참 그거는 이 속이 엄청 쓰릴 거예요. 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곧 이제 9월달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잖아요. 네. 총리가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타가지고 내가 볼 때는 정치가들이 선거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 지난번에 이 엔저 이 문제는 결국 금리를 올려야지 이게 해결된다. 금리를 올리라는 식으로 이제 압력을 좀 가한 거죠. 네. 그게 이번에 총리 후보로 나오는 모태기 간사장하고 고노다로 그 디지털상 예. 이 두 사람이 강력하게 그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의 입장에서는 금리는 올려야겠는데 그 전까지 사실 자민당에서 아베가 뭐 사망했지만 아베파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금리를 못 올리게 굉장히 압력을 많이 넣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민당에 그 사람들이 어쨌든 아베파가 다수파였단 말이에요. 제1 그 파벌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자민당은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프레셔를 가했어요. 못 올리게. 예. 그러다 갑자기 확 바뀐 거 아니에요. 예. 그 이 두 사람은 자민당 저 아베파도 물론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총리 후보로 나와서 곧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이게 가장 어필될 것 같다고 나는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질른 거죠. 근데 사실 정치적인 이슈를 약간 배제하고서라도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일본이 충분히 금리를 올릴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물가를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올려야 되죠. 문제는 올리는 순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올렸을 때 그 이익이 더 크냐, 예. 아니면 지금 그대로 엔저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익이 더 크냐, 이걸 좀 재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예. 그게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제 이게 어떤 성격이냐면은 금리를 올리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난번 같이 그 대폭락 같은 게 그렇죠. 그거 0.0에서 0.1까지 있던 걸 0.25로 올렸다면은 0.1에서 0.25면 0.15가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근데 그거 올렸는데 그 난리 법석을 떨어서니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그게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요 시중에 풀린 돈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게 관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엔화를 가지고 예. 있는 많은 사람들 네. 그게 어느 정도 풀렸나 하니까 30년 가까이 GDP의 14배가 풀렸다는 거예요. 14배 이상이. 근데 뭐 늘 얘기하지만 달러는 한 2.5배 정도 풀렸다가 거기에 비해서 엔화가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내가 볼 때 요거 조금 올리는데도 그게 관련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 위에서 그 배 타고 있는 사람 전체가 다 한꺼번에 폴짝 뛰면 어떻게 됩니까? 폴짝 뛰다가 붕 떨어지면 배가 출렁하겠죠. 그렇죠. 다 이런 현상이 나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금리를 올리는 순간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큰 거예요. 네. 우리가 봤잖아요. 한번 겪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금리 없는 삶을 한 2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살아오는 일반 국민들의 그 뭐랄까 대부분 보면은 낮은 이자율 빌려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일본은 전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월세가 이게 한 달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이게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걸 이제 은행에다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집을 지어서 사는 게 훨씬 싸게 친다. 네.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집을 지었어요. 네. 그 이게 이제 돈을 빌릴 때는 변동금리로 빌렸는데 변동금리는 0.2, 뭐 0.3 정말 낮은 금리예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빌렸나? 이게 그 금리가 영원할 거로 다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0.25, 0.5, 1 올라가면은 이게요. 그 변제해야 될 그 이자하고 원금이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닌 거죠. 네네. 그 이게 어떤 또 현상을 벌이냐니까. 아니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집값, 이자값 돌려주느라고 소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요게 제일 큰 겁니다. 소비가 줄어들면은 바로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네. 일본은 지금까지 모든 그 금융 정책은 이거 인플레이션을 해가지고 디플레이션 벗어나는 게 이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네. 아베가 10년 가까이 한 게 그 목표 하나였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번이나 앞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일본은행이 그렇게 해서 금리를 이제 올리거나 아니면은 국채를 덜 사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 금리가 갑자기 막 올라간다거나 하여튼 그 일본은행이 취하려고 했던 그 정책하고는 전혀 예상치 않게 부작용이 막 엄청나게 발생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금살금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는데 네. 정치권에서 와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 일본은행에서는 이때다 하고 싹 올린 거 아니냐. 아, 그렇죠. 올렸다가 나중에 뭐 잘못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일본에서 이번에 그 범죄자가 누구냐? 정치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일본은행이 비켜갔어요. 내가 보니 비난을. 근데 이제 앞에서도 어떤 엔화에 대한 시장에 풀어진 어마어마한 유동성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폭락이 있었을 때도 시장이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규모가 얼마가 됐는지 짐작이 안 되니까. 짐작이 안 되죠. 언제까지 계속 나올까? 그리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비슷한 경우가 또 생긴다면 그때 또 폭락이 생기는 거 아닐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 때문에 사실 그런 건데 그렇죠. 일본 자국민들은 더 그걸 느끼고 있을 테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 얘기만 들으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너무 좀 들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계속 스탠스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7월 31일 날 0.25 올린 것도요. 예, 사실상 대체적으로 못 올릴 거다 예상했어요. 그랬죠. 네. 그런데 올렸잖아요. 뉘앙스만 할 거다 정도 했는데 그런 거 뭐 일본어이 그렇게 올리는 거 그거
대체로 분석하건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건 그 방법이 없잖아요.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엄청난 그 후폭풍을 맞고서 일본은행 부총재가 그 8월 7일 날, 네. 8월 5일 날 대폭락 다음에 8월 7일 날 이거 좀 앞으로 올리기 힘들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일본은행 총재도 사죄까지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렇게 빠졌던 게 다시 막 지금 38,000 넘어가서 39,000 네.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원상복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원위치로 돌아온 것 같은 네. 느낌.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그때 내가 했던 그 반성의 모드는 싹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럼- 기존에 했던 거 바꿀 생각 없다는 식으로 이제 다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올리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요, 이제 금리 올리는 것도 금리 올리는 거지만 또 한 가지 있잖아요. 국채를 덜 사겠다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7월 30일 날. 이게 더 폭발력이 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금리 올리는 거는 저게 정치가들이 올려라 그러고 막 그런 프레셔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올릴 수 있어요. 0.15 정도는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앞으로 국채를 덜 산다 그랬잖아요. 네. 매달 6조 엔씩 사다가 그걸 이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러니까 한 분기 3개월마다 4천억 엔씩 줄여 나가겠다. 이제 이 부분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당장 이제 뭐 3개월 후에 4천억 엔을 일본은행이 덜 사들인단 말이죠, 국채를. 네. 그럼 일본 정부는 그대로 국채를 발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같은 액수로. 네. 왜냐 그동안 그렇게 발행한 이유는 당연히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재정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발행을 하면은 일본은행이 금리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일본은행이 다 사들여서 장기 금리를 어느 정도 억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YCC 그렇죠. 곡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까지는 지켜보겠다 이랬는데 그래도 1% 넘어가면 그냥 사들이겠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맞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4천억 엔을 안 사들이겠다 그러면 이건 누가 사냐 이거예요. 이 문제가 가장 민감해요. 네. 요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게 안 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금리는 폭등합니다. 예. 그러면 금리 폭등하면은 폭등하기 전에 일본은행이 다시 사들이거나 아니면 내버려 두면은 이게 금리가 폭등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연동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게 국채가 600조 엔을 안고 있어요. 네. 이거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0.73 얼마인데 1년에 9조 엔 정도의 이자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4천억 엔을 일본은행이 사들이지 않으면은 그럼 이거 어디다 팔 거냐? 그래서 재무성에서 이걸 세일즈 하려고 곳곳에 알아보고 은행에도 알아보고 뭐 상품을 좀 더 사기 쉬운 쪽으로 단기 쪽으로 뭐 여러 가지 고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건 뭘 말하냐면은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하나 이거예요. 엄청나게 재무성에서 이것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안 팔리면 어떡할 거냐. 그렇죠. 예. 근데 아니 사무국에 4천억 개씩 매번 더 줄여서 나간다 그랬는데 이게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요. 그러면 그게 금리가 폭등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요 장기 금리가 0.1% 올라가면 네. 2.9조 엔 이자가 발생한답니다.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그 국채 규모 때문에 예. 그 600조 엔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0.1% 올라가면 2.9조 엔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게 1% 올라가면 29조 엔 이자가 발생해요. 근데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3월 말에 보니까요. 순수 자산이 한 13조 엔 가지고 있고 일본은행이 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일본에서 최고의 주식 대주주라 그러면 일본은행이 그게 가격이 3월 말에 37조 엔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8월 5일 날 폭락을 하면서 23조까지 빠졌더라고요. 37조에서 23조까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순수 자기 자산 13조엔에다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게 들쑥날쑥하잖아요. 이게. 네네. 그게 이게 가격을 책정하기가 애매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1% 올라가는 순간 27조
29조 원 정도의 이자가 나가면은 네. 지금 그냥 순수하게 안고 있는 13조 원은 이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주식 팔아가지고 그걸 메꿔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1% 올라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전에요. 그전에 일본은행이 이 국채를 막 사들이다가 이 재정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근전 재정에 안 사겠다 했더니 이자가 얼마나 올라갔냐? 2.6% 올라갔어요. 그런 경험이 2번이나 있어요. 그 이번에 만약에 안 산다면 이게 1% 올라가고 많으냐? 내가 볼 때는 2%도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 2% 올라가는 순간 얼마입니까? 58조 원이 그렇죠. 손실이 나버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일본은행 파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도 못 올리지만 이 국채 이걸 덜 사겠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앞으로 폭발력을 가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덜 사겠다고 했는데 시장에서 이걸 사지 않는다. 그럼 어떡합니까? 일본은행이 다시 사야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일본은행에서 이걸 이 대규모 이 빚을 줄여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느끼는 순간 엔저로 가는 거예요. 일본 은행이 능력이 없다. 브레이크 걸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주 시한폭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일본 금융당국이 외환 시장에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편인데 상황들을 들어보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럼요. 순간만 놓쳐서 이게 금리가 한 20bp 이상만 네. 변동성이 있더라도 시장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도 될 그렇죠. 수 있기 바로 때문에 그거죠. 여기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박사님께서 주신 건데 네. 뭐 이 점이야 사실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도 너무 잘 알고 있을 너무나 테고 잘 알죠. 너무나 잘 알죠. 그러면 글쎄요 이게 그 이후에 컨트롤 안 됐을 때 어떻게 될지는 이거는 상황이 와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저희는 뭐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에 7월 말에 금리 좀 올리고 국채 덜 사겠다는 거는 이미 예견돼 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8월 5일 날 그 폭락을 누가 예상했겠어요? 음, 아무도 예상 못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 못 해요. 네네. 다만 내가 늘 얘기하는 후지마키 다케시라는 그 일본의 전설의 딜러라고 얘기하고 지금 국회 참여원 의원하신 그 부분의 얘기로는 그 사람은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해요. 일본 은행이 결코 이걸 감당해내지 못할 거다. 아, 이 부하가 너무 커서 금리 올리는 것도 못 올릴 거고 그렇다고 내리지도 못하고 이거 국채를 덜 사들이는 것도 못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럼 누가 사냐 이거예요. 살 사람이 없는 순간 그 금리가 폭등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또 살 거라니에요. 다시 사는 순간 시장은 일본은행이 이 엔저를 막을 여력이 없구나 느끼는 순간 쫙 올라갈 거래. 이게 쫙 올라가면 이제 160엔, 170엔, 180엔까지 순식간에 가잖아요. 네. 그럼 이게 수입 물가가 가격이 폭등해요. 네. 그럼 그게 다시 물가로 폭등시켜요. 그렇죠. 그럼 하이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럼 하이 인플레이션 가는 순간 이게 어느 순간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일본이 금리를 못 올리잖아요. 네. 올리는 순간 장기 금리도 그런데 그렇죠. 단기 금리를 1% 올리는 순간 당장 지불해야 될 돈이 29조 나가는데 그럼요. 못하죠. 네, 못하죠. 물가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히 한마디로 살얼음판을 긋는 거죠. 사실 그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최악의 시나리오를 차치하고서라도 예. 사실 8월 5일에 급락을 했었던 큰 이유 중에 두 개 축이 하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권하고 예. 동시에 먼저 나왔었던 게 사실 미국 경제에 그렇죠. 대한 침체 우려였거든요. 미국 경제 침체 우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미국은 금리를 계속 인하할 텐데 예. 그러다 보면 일본은 금리 인상하고 금리가 붙어버린다는 거죠. 아유, 붙기까지 몇 년 갈 것 같은데 아무리 못 가도. 네. 그래도 그리고- 이제 줄어들면서 거기에 따른 엔캐리 청산 확대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 커졌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전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5% 가까이 되잖아요. 네. 이번에 보니까 미국에서 인하가 0.25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기사를 봤더니 네네. 0.5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네. 0.25가 다수다. 여기는 근데 뭐 하루가 다르게 그렇죠. 바뀌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데 그렇게 빠지고 지금 현재 일본은행이 0.25잖아요. 네. 여기 이제 0.25, 0.5라 하더라도 거의 5% 가까이 되잖아요. 금리 차가. 네. 이게 거기에서 또 한 몇 개월 후에 또 축소된다 보장하기 힘들어요. 네. 일본은행이 금리 올리기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나는 봅니다. 근데 왜 계속 고집을 하고 스탠스를 재확인해 주는 걸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이야기로 푸는 수밖에 없는 건가? 심리전이죠. 어. 심리전이죠. 아니, 사람이 블러핑하는 이유는 뭡니까? 본래 힘이 있으면 블러핑 안 해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좋은 패를 갖고 있으면 블러핑 할 필요도 할 없는데. 필요 없는 거죠. 일본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입으로 가지고 지금 다 정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이미 내가 본 데는 일본에 사실은 전 세계 이 많은 엔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정을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최근 1, 2년 사이에 엔저가 그렇게 급격하게 발생했고 네. 도대체 일본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다들 그럴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면밀히 이걸 봐왔기 때문에 속속들이 이제 다 파악을 하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잘 몰라요. 여전히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 아직도 경제 대국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인상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준기축통하고 예. 그게 몇 년 전까지 뭐 그랬다고요. 근데 전 세계 일반인들이 일본 사정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소수의 전문가들 뿐이라고 나는 봐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아. 올릴 거니까 괜히 엔캐리 트레이드 해가지고 쪽박 차지 마. 계속 블러핑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예전의 일본 경제를 생각하면서 갖고 있는 그 자신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만 좀 네, 들어볼게요.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하와이가 미국 땅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일본 자본이 대부분 다 그렇죠.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뭐 일본 땅이다 네, 우스갯소리로 얘기도 하고 네. 뭐 미국에도 고층 건물은 다 일본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했었죠. 그러니까 해외 자본이 그만큼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버틸 수 있는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네. 지금 상황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이제 어떻게 그 플라자 합의 때문에 85년 플라자 합의 때문에 2년 상간에 뭐 1달러 240원 하던 게 2년 만에 120엔으로 급등을 하니까 네. 대기업이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이 코스트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는 국제사회에 나가서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 그때부터 해외를 다 빠져나간 그렇죠. 거예요, 공장들이. 네. 그게 공동화됐다 그래 일본이. 그때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놀라운 게요. 2000년부터 2000년을 100으로 잡으면은 네. 지금 22년 동안 일본 국내 투자가 100에서 118, 아, 18% 18%. 상승한 거예요. 근데 해외 투자는요, 850 몇 얼마까지. 그 8배, 9배 가까이 해외 투자를 했는데 네. 그 사이에 일본 국내 투자는 그러니까 100%에서 18%밖에 안 늘은 거예요. 22년 동안. 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해외 나갔던 돈들이 일본 국내로 절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본 국내 투자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엔저가 되면은 해외 나갔던 공장들이 많이 돌아올 거라 그런 기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일본에. 근데 지금 보는 데는 별로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볼 때는 일본 국내 시장이 일단 매력이 없고, 네. 그 다음에 매력이 없는데 또 좀 얘기가 하자면 또 내가 설명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왜 매력이 없는지. 그 다음에 고령화가 계속돼 가잖아요. 네. 고령화가 되면은 소비가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출산이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계속 축소돼 가요. 일본 네. 국내 시장이. 근데 일본의 해외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미 해외 다 나가 버렸고 지금 일본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들은 전부 국내 시장을 그렇죠. 목표로 해요. 네. 이게 정확히 이게 그래서 이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암울하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어떠냐면 한국은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수출 지향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네. 뭐 하물며 뭐 케이팝만 해도 우리 국내 시장은 너무 좁아서 여기까지는 안 된다 해서 세계를 지향해서 이렇게 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잖아요. 네.
전자제품 그렇죠. 모든 게 다 있고 무기도 그렇죠. 그죠? 네. 무기 엄청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전제품도 그렇고 웬간한 건 한국은 전부 다 국내 시장을 지향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 저출산이다, 뭐 고령화돼 간다. 이게 그렇게 국내 시장하고 바로 직결되는 민감함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령화하는 거하고 저출산이 바로 일본 국내 시장 규모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오히려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저출산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네. 일본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얘기해 주세요. 뭐요? 방금 전에 박사님께서 매력이 없는 거요? 왜 매력이 없다고? 그게요. 이겁니다. 일단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일본은 디지털하고 안 됐다 그랬죠. 네. 아날로그는 그 작업이요. 전부 손으로 하고 아니면 팩스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게 한국의 그 디지털하고 이렇게 뭐 메일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쓰는 그런 어떤 디지털 세상하고 네. 달라요. 이게 생산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신고용, 연공서열 이게 아직도 일본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요. 이게 폐해가 계속 얘기가 되면서 개선이 돼 나가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그 종신고용, 연공서열이 장점도 많다.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고용 안전, 그 다음에 뭐 충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니까 20대 대학생들을 일괄 채용하잖아요. 네. 그때 한창 열심히 일할 때인데 회사에 들어오면 23만 엔, 22만 엔 받아요. 월급을. 그게 과거에는 1달러당 80엔 할 때는 그래도 쌤제가 있었는데 지금 1달러당 160엔, 네. 150엔 하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야지 봉급이 올라가요. 네. 그러면 20대 때 열심히 일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너무 이제 하나 안 하나 고여 있게 되는 거죠. 봉급이 뭐. 똑같기 때문에 네. 하라는 것만 딱 하고 네.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본에. 그러니까 20대 때 능력 있는 디지털 이런 쪽으로 그런 애들은 일본 기업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냐? 미국 기업이나 외자 그런 기업 들어가면은 그래도 뭐 연봉이 뭐 1억 가까이 주고 이러는데 네. 일본에 들어가면 23만 원 1년 해봐야 300만 원, 400만 원 채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봐야 과거에 1달러당 80엔 할 때도 시원찮았는데 지금 1달러당 150엔, 140엔 지금 오늘 보니까 146엔까지 그렇죠. 떨어지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인재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일본은 고인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 자체가. 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해외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가서 이 시장을 보고 뭔가를 투자하고 싶으냐?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박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다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구조적인 문제죠. 그러면 이게 좀 제가 반대 입장에서 네. 한번 질문을 드려봤을 때 네. 올해 상반기에 헤드라인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30년 끝났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일본 증시 반등하고 이렇게 되면서 지표 조금씩 개선되고 네. 하면서 이제 잃어버린 30년 드디어 끝나나 뭐 이런 헤드라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사님 얘기 들으면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안 끝났다고 보는데 나는 한국의 그런 기사들이요. 네. 그동안 늘 침체되어 있던 일본을 똑같은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뭔가 좀 뭔가 보일 때 그게 좀 과장해서 그런 네. 기사들을 낸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봅니다. 충분히 이해가요. 그게 왜 그러냐? 대기업들은 완전히 한마디로 잔치 벌렸거든요. 네. 근데 워렌 버핏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다 그랬죠. 맞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투자가가 미국 증시에 투자했다? 그게 회자가 됐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따라서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4만 넘어갔다 막 그러니까 빵빠레 이런 글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그걸 이제 그래프를 보고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 버블 때 최고점에 올랐을 때 3만 9천 조금 못 됐었어요. 3만 네. 8,900만 가까이까지 갔는데 그게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최근에 4만까지 이제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N의 가치가 이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누가 최근 또 어떤 박사님이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의 이 주식의 이 자체가 완전히 거품인 거죠. 완전히 거품이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오른 게 아니다. 핫빠진 거지 한마디로. 네. 수치만 높은 거지 네. 내실은 진짜 네, 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그 당시에 89년도 그 당시에 일본 경제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율이 17% 정도였는데 네. 최근에는 4%까지 떨어졌어요. 음. 그때 주식의 가격 가치하고 지금의 주식의 가치하고 같은 N 4만 N인데도 가치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일본이 과거로 돌아왔나요? 17%였던 때하고 지금 4%로 가라앉았는데 상대적으로 일본이 그동안 너무 지쳐져 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진지 아세요? 7,500까지 빠졌나? 이 4만 가까이 하던 게 그게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아베가 총리가 되고 나서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하면서 돈을 왕창 푸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서 쭉 올라왔죠. 그리고 일본 은행이 엄청나게 막 주식을 네. 사들였잖아요. 네. 근데 아베는 무조건 주식 가격을 올리자. 그 하나로 그냥 온 거예요. 그 결과가 나타난 게 그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엔저가 진행이 되니까 엔저 때문에 해외에서 일본 주식을 많이 사들인 거 아니에요. 네.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거니까 이게 보면은 과거 일본이 그때 버블 때 주식이 그렇게 고가에 갔던 4만 가까이 갔던 그때 그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진짜 한마디로 핫빠진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아, 참. 근데 제가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드릴 날이 올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는데 워낙 이제 약간 일본 경제에 대해서 경고음을 내시고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시니까 경제 성장을 이끌 만한 일본의 그러면 힘 있는 산업은 지금 없습니까? 지금요 토요타가 이제 아주 힘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네. 하이브리드로 그렇게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앞으로 EV 쪽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가는 게 당연한 수순처럼 지금은 전망이 되고 있죠. 대부분이 그렇게 보죠. 네. 속도의 문제겠지. 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속도보다 조금 주춤주춤 하는 거는 있어도 이게 갈 거라는 거는 알죠. 사실 일본 하이브리드가 힘을 얻은 것도 이 전기차 캐즘 때문이지 그렇죠. 뭐 이거 자체에 대한 경쟁력으로 오른 건 아니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랬는데 일본에서는 토요타 막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네. 엄청나게 업적을 높였다고. 이게 일본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망하게 하는 좀 과한 얘기인데 과거에 반도체가 그렇게 해서 쫙 쇠했잖아요. 네. 일본 자동차도 그렇게 해서 쇠할 가능성이 상당히 이게 일본 말로 길가에 네. 이게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EV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내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토요타 부정행위 그것 때문에도 한번 이제 네.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국의 현대 기아는 EV로 전 세계에서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렇죠. 아이오닉5라든가 EV6 디자인상부터 해서 무슨 연관한 상은 다 휩쓸었어요.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두 회사 합치면 시장 점유율도 한 3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이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토요타하고 경쟁이 될 거예요, 앞으로. 지금 과거에 내가 유학할 때 일본의 가전제품은 삼성, LG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네. 저 구석에 내가 진짜 저 구석에 삼성이라고 너무 초라하게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에 가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삼성, LG 잘 안 걸었었는데 지금은 삼성 최고의 뭐 제품 이런 식으로 걸어놓는다 그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텔레비 있죠, TV. 네네. TV 같은 경우는 뭐 OLED라든가 QLED 같은 거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게 전시되기 전에는 일본에 가보면 일본 TV만 있었어요. 그게 한 4, 5년 전만 가도 그랬었어요. 내가. 아, 그렇죠. 아, 저도 대학생 때만 해도 소니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가서 보니까요. 크기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요만한 게 보통.
이런 게 쭉 전시되어 있는데 보니까 화질이 침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고품인가 하고 봤더니 소니 이거 뭐 일본 제품들인데 파이오니아 뭐 근데 이게 LCD인 거예요. 일본은 아직도 OLED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물론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일본이 이런 소부장 쪽으로는 그래도 잘 하지 않나요? 소부장 쪽은 확실하죠. 네. 그건 내가 한 번도 부인한 적 없어요. 그런데도 뭐 이게 완제품은 아직도 그렇게 좀 기술력이 떨어집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을 누가 합디다. 어떤 친구가 댓글을 달았는데 네.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는데 네.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면서 도구가 기가 막힌 이제 일제예요. 팔레트도 그렇고 붓도 그렇고 네. 물감도 일본 물감 색깔 기가 막히잖아요. 그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일본 색깔은. 그렇습니까? 네. 예. 아주 색깔이 선명해요. 일본 네. 색깔들이. 그걸 가지고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는데 네. 이 그림값은 몇백억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물감이나 붓이나 이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아무리 비싸봐야 그렇죠. 1,000만 원, 네, 맞죠. 500만 원, 1,000만 원 할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비싸게 샀다 해서 내가 1,000만 원 쳐주는 겁니다. 붓 하나에. 네. 근데 그 붓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 피카소의 그림은 몇백억 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10배, 100배, 10,000배로 올라갈 수 있는 데 비해서 네.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는 부가가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이게 꾸준하게 팔리고 꾸준하게 소요가 되고 이게 꼭 필요하고 이런 건 다 알아요. 사실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붓 없이 물감 없이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꼭 필요한 건 맞는데 부가가치 차원으로 보면은 이걸 가지고 만든 완성품 이게 훨씬 부가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바로도 피카소의 그림의 가치를 만들기가 어렵지 물감은 어쩌지 하면 비슷한 수준까지 금방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00까지는 못 올라가도 89, 90까지는 따라간다고 금방. 그렇죠. 근데 그것 가지고 그림 그려도 큰 차이가 없어요. 피카소가 그리면 그 붓으로 썼다고 해서 가치가 팍 떨어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네. 그림의 디자인이 중요한 거고 그렇게 보면 한국의 전자제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가 다 여전히 그죠?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쓰잖아요. 예. 근데 그거 없이 우리 거를 했어도 금방 따라간 부분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소재 부품 그럼요. 예. 소재 세계 수출 규제했을 때 금방 한국으로 대체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수율이야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그러니까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그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가 사실은 한국에서 그게 많이 꼭 있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출발이 어디냐면은 한일 청구권 협정. 예. 그때 일본이 물품하고 네. 용역 이걸로 가지고 우리 뭐 그 배상한 거 아닙니까? 네, 네. 달러 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얘네 돈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물품과 용역이 들어온 건데 네. 그때 그 물품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늘 쓰던 걸 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재계약을 계속 해왔던 재계약을 거죠. 계속 해온 거고 일본은 또 그동안 그렇게 질은 높은데 가격 거기에 비해서 가격을 그렇게 많이 올리고 막 이러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쓰기가 좋은 거죠. 계속 쓰다 보니까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쓰던 걸 계속 쓰는 거지 그걸 교체하려고 그러면요 이 소위 말해 라인을 전체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 돈이 엄청나게 든단 말이에요. 굳이 그래야 될 이유를 못 찾았는데 일본이 소재 세계 규제를 딱 해주니까 그때 우리가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일본 소재 저거 가지고 규제하면은 우리는 땡큐다. 나는 아베 땡큐다. 그랬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그렇게 나왔죠. 그때도 실제로 그런 목소리도 있었고 있었죠. 좀 기회로 삼자라는 네, 얘기가 네. 있었는데 네,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거 자충수다라는 얘기들 완전히 많이 했었는데 자충수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죠. 자기 발에 발등을 찍은 거죠. 참 박사님과 이런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 꺼내면 특히 요즘에는 좀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좀 암울하고 예. 좀 그런 얘기들밖에 없다가 네. 또 이거를 옛날 이야기와 접목을 해서 들으니까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벌써 50분이 가서 네.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 텐데 앞에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으로서 일본 경제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중앙은행조차도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그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일본 경제 전망이랄지 혹은 일본 정부나 금융당국에서 시행할 수 있는 해결책들이나 경제정책 방향들에 대해서 제언을 만약에 해주신다면 네. 박사님께서는 어떤 제안을 해주시겠어요?
그 일본에 아까 얘기했던 가장 그 전문가였던 사람이 일본 은행을 가망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저거 파산시키고 새로 은행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은 그걸 다 대비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이제 일본은행은 가망이 없다. 600조 안고 있는 거 저거요. 암덩어리로 보면은 잘라내기도 이게 너무 시기가 지나버리면은 네. 인체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저걸 줄여 나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달 6조 엔씩 사들여야 되는지 국채를. 네. 그걸 4천억 엔 줄이는데도 이게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되는데 그렇게 줄여 나가지고 이 600조 안고 있는 게 20년 가도 못 줄여요. 30년 가도 못 줄입니다. 아니 민간은행이면 빅백스라도 한다지만 근데 중앙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물가가 올라가면 이제 난리가 난다 이 얘기입니다. 엔저로 가면 슬금슬금 지금 벌써 슬금슬금 엔저로 가고 있잖아요. 네. 146엔 또 올라왔어요. 47엔, 8엔, 50엔 또 올라갈 가능성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참 보면 한 2주 전만 해도 142, 3 막 그거로 공포감을 가졌는데 네. 다시 또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 이게 너무 많이 풀렸어요. 얘는. 이게 이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쨌든 그 사람 얘기로는 이거는 너무 쉽게 클리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기도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전설의 딜러 조지 소로스 저 자문해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나라 일본은행 중앙은행을 그렇게 평가하는데 최근 그래서 내가 그걸 그 이상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얘기가 상당히 설득 있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얘기 나온 김에 한 2주 전만 해도 환율 140엔 깨질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이 좀 속속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나는 그 사람들 전문가라고 안 봐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내가 그동안 참고를 해왔던 전문가들은 몇 분이 있는데 이제 아까 후지마키 타케시 사람도 그렇고 또 한 번도 그 사람들이 되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일본 정부하고도 밀접하게 그 사람이 2023년도 연말에 엔화가 어느 정도 갈 거냐 했을 때 147엔 딱 찍었어요. 네. 그 당시에 대부분이 128엔, 131엔, 132엔 한 7, 8명이 거기 찍었고 이 사람만 147엔 찍었는데 이 사람만 맞췄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글 쓰는 거 보면 나는 절대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절대 130엔 대 120엔 대는 못 들어간다. 140엔, 150엔 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일 거고 그런데 이제 별로 긍정적이지 못한 게 앞으로 일본의 디지털 적자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 디지털 적자는 간단하게 말하면 일본이 아날로그 사회다 보니까 네. 디지털 사회로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디지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미국의 가파,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여기 클라우드 이거 다 쓰죠. 사용료. 네. 그다음에 자문료 이런 것들로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구독료, 시청료, 뭐 음악 듣는 거 전부 이게 다 달러로 다 지불해야 돼요. 네. 이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디지털로 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이거는 거대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결국 2030년 정도 가면은 일본이 지금 해외에서 수입에 들어오는 에너지 수입 금액에 버금간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일본은 1억 2천만이 넘는 인구가 쓰는 그 석유와 LNG 여기에 전부 달러로 지불할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의 달러가 빠져나간다 얘기예요. 디지털 적자로. 와, 놀랍습니다. 세상 내수의 돈이 말라버리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해외 자산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일본은 든든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해외 자산이 2023년도에 35조 정도 수익을 남겼더라고요. 예. 엄청나죠. 근데 그게 재투자되고 일본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안 들어오면은 그게 일본 자산이라고 하기 애매해요. 그렇죠. 들어와서 달러를 가지고 엔화를 사줘야 돼. 엔화를 바꿔 가지고 네. 노동자에게 임금도 지불하고 뭐 그걸로 해서 그랬을 때 달러가 엔화를 사줘야 이게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데 네. 그게 달러가 국내로 안 들어오면은 아무런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수치로만 흑자가 남는 거지.
그러니까 보면 그러면 부자나 일부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데 국가는 그렇죠. 방금 그렇죠. 죽어버릴 수 지금 있는.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은 절대 일본에 안 들어올 거라는 봐요. 그러면 그 돈은 일본 돈이라고 하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가난한 거죠. 아, 예. 그 해외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자선이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조금 그러게요. 민망합니다. 참 그러면 잃어버린 30년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데 제가 너무 일본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얘기 한 네. 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본도 상황이 참 좋지 않은데 우리는 그나마 뭐 수출입 지표로 보면 좋겠지만 증시 체력이 진짜 엄청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뉴스만 지나쳐도 급락해버리는 예. 과연 우리 정부가 이런 경제 상황이나 증시 체력에 있어서 일본의 경제나 지금 정책들을 반면교사 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내가 볼 때 이 주식에 대해서 좀 아주 밝은 분이 정치적인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주식에. 일반인들도 그렇거든요. 나도 한때는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요즘 내가 주식을 하니까 관심이 엄청 높은데, 네. 근데 정치 리더가 여기에 관심 없으면 여기 아무런 관심 안 받죠. 그런데 한국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디스카운트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나는 지금도 많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정치적인 리더십이 조금 변화가 돼가지고 주식에 굉장히 이건 문제의식을 갖고 막 정말로 일본말로 hon기로 진심을 갖고 달라들면은 충분히 나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같은 거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세금 좀 덜 걷고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활성화시키면은 사실 한국의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는 지금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들 힘들다 이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직업의 디스매치에서 오는 부분도 나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업 구조가 바뀌어갈 때 그 새로운 어떤 흐름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직장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네. 그거하고 전혀 별개로 그냥 전통적인 하는 사람들은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시장이 너무 좁아. 서로 퇴직하는 사람들 전부 여기에다 다 들어가 버리는 이 네네. 문제, 이걸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국가가 좀 해결해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네. 그렇게 나는 봅니다. 사실 요즘에 계속 회자되고 있는 금투세도 네.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아유 참 아쉬움이 많은데 박사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가지고요.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너무 외람되지만 예. 박사님과는 방송 외에서 사석에서 만나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우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너무 재밌게 말씀을 잘 해주셨고 예. 좀 다운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도 일본 얘기와 함께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마지막에 잠깐 들어봤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예. 한번 모시고 또 다른 얘기로 인사이트 한번 들어보는 시간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개요대 국제정치학 이명찬 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